1866년 병인년, 프랑스 성직자들을 포함해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됐으며 대원군이 위정척사를 부르짖던 조선 땅 귀퉁이 흑산섬에 한 척 낯선 모양 배가 도착했습니다. 귀신을 보듯 하는 토착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유대계 혈통을 지닌 독일 출신 무역상 한 명이 배전에서 육지로 발을 디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역만리에 도착한 그는 한 가지 각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둔에 있는 조선이란 나라의 문을 열어 막대한 부를 쌓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흑산도를 거쳐 충남 일대의 현지 유력자들을 꾸준히 만나며 그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상세히 기록했고 낯선 땅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을 눈에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친절 성실하며 날씨는 따뜻하고 토지도 비옥하며 금과 은이 많이 나는 축복받은 땅이다. 상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토록 가난한 걸까? 이후 몇 해 동안 수차례 조선을 방문한 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부패하고 잔혹한 정치에 있다고. 전제군주와 그의 하수인인 관리들은 절대 다수의 농민을 가혹하게 쥐어짜고 약탈하고 있기에 이 나라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다고. 이 상인의 이름은 에른스트 야콥 오페르트였습니다. 우리에게 오페르트는 쇄국조선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한 장본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집권 세력은 격분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은 더욱더 굳게 잠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인 함부르크 법정에서도 오페르트를 기소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페르트는 어째서 사자의 신의 손을 대는 본인이 나고 자란 당시에 서양 문화권에서도 강하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극단적인 범죄를, 하필이면 유교적 이념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이역만리의 땅에서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페르트의 삶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32년 12월 5일 오페르트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어느 부유한 유대계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집안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의 환상을 갖게 된 오페르트는 공부보다는 사업에 뜻을 두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선 오페르트는 홍콩과 일본을 오가는 무역 상인이 되었고 상해라는 한 항구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으로 본거지로 옮겼습니다. 오페르트가 대상의 꿈을 안고 도착한 상하이는 환상과 비극이 얽혀있는 꿈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인해 1843년부터 서구 열강의 문을 열게 되었고 오페르트같이 야심을 품은 수많은 모험가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렇게 상하이 거류지로 모여든 서양인들은 중국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으나 본국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상하이 도시 내로 들어오자 점점 거류지는 청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조개지로 변해갔습니다. 1854년 500명에 불과했던 도시 내의 중국인 인구는 1년 만에 2만 명으로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자 5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강남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상하이의 인구는 외부 유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서구 이민자들의 자본과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자 도시엔 근대화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파리로 불리던 상하이의 거리는 밤늦게까지 휘황찬란하게 빛났고 서구식 건축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국가의 체계적인 검열 따윈 없었던 상하이에서 지식인들은 마음껏 신문사와 출판사를 차려 근대적 언론과 문학의 원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어두운 뒤편엔 술집, 도박장, 홍등가 또한 우후죽순 형성됐고 온갖 질 나쁜 인간들, 좋게 말해서 모험가들이지 해적이나 불황배에 지나지 않는 범죄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도박,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아편 밀매가 횡행했던 상하이는 당시 중국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악도였습니다. 상하이의 외국인은 2에서 3천 명가량 있었는데 그중 300명가량이 범죄와 연관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도시의 귀퉁이에 오페르트의 무역상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이윤을 남기던 오페르트는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자그마하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여전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서 그 풍속과 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이 될 만한 상품들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오페르트는 비밀스럽고 도달하기 힘든 곳만큼 돈 많이 벌기 좋은 곳은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1866년 마침내 조선에 상륙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페르트는 1858년 텐진조약 이후 개항된 우장으로 가는 영국 상선을 빌려 탔습니다. 우장으로 가는 도중 5일의 시간을 얻은 오페르트는 흑산도에 상륙한 뒤 충남 아산만 일대를 탐사하고 해미에 도착, 그곳의 읍성에서 지방 관리들을 만나는 것으로 짧은 조선 첫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페르트는 한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필담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오페르트의 교역 요청과 서울 상경 허락을 완곡하게 거절했으나 이 만남은 시종일관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페르트 일행은 서양의 조선 관리들에게 서양의 과자와 음료를 대접했고 지역 어민들은 먼 곳에서 온 오페르트 일행들을 다음날 따로 초대해서 술과 안주를 대접해줬습니다. 특히 평신 첨절제사 김영준은 오페르트에게 극도로 친절했습니다. 김영준은 오페르트가 말하는 교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문호 개방에 대한 주장을 기탄 없이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준이 문호 개방을 주장했다는 내용은 오페르트의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5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음에도 이때 오페르트는 조선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개항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로 돌아온 그는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조선에 가 있는 동안
천주교 박해가 벌어져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 국적 신부들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년 7월 오페르트는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조선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 항해는 함선부터 선원들까지 모두 순전히 오페르트 자신이 개인 사비를 들여 추진했습니다. 청나라를 경유하여 멀리 돌아가는 육상 루트가 아닌 한양으로 직행하는 바닷길을 뚫으려는 목적을 가진 채 상하에서 출발한 오페르트 일행은 흑산도를 시작으로 아산만, 덕적도, 강화도에 이르는 해도를 작성했고 육지에선 이전의 항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관리들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오페르트는 조선을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르트는 조선인을 친절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재빠르며 체구가 건장했고 정신적으로는 순박하고 정직해 이국의 사람인 자신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은 너무나도 낙후돼 있고 그것은 개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 탓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상공업을 억누르는 타락한 지배계층의 정치 때문이라 진단했습니다. 그 예시로서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목시계를 능숙하게 분해 재조립해서 고쳐준 어느 조선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기독교화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페르트의 첫 번째 항해 시기 8,000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처형당했으나 조선에는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서양 각국의 성직자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서 의신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서양 각국이 믿는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 통상수교에 있어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페르트는 집권 세력과 달리 개항을 바라는 조선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상인들은 대놓고 오페르트를 찾아와서 개항을 옹호하는 연설을 했고 오페르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많은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이국의 신기한 물건을 매우 흥미진진하다는 태도로 보고 가곤 했습니다. 오페르트는 노비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비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우가 천차만별이었으며 그 중에서는 왕의 직할 노비들인 국노들이 가장 처우가 좋았고 만일 노비가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외딴 곳으로 숨어버려서 다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일 수도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페르트는 상인의 눈으로 조선 특산품의 가치도 진단했습니다. 조선에는 광물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했고 차, 목화,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을 키울 만한 비옥한 농토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인삼이 재배됐습니다. 그의 눈에 조선의 특산품들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분명 막대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도 당시 서양인들의 통설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란 상식은 틀린 것이며 이는 명목상의 군신관계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나 다름없다고 오페르트는 말합니다. 당대의 조선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페르트가 보인 통찰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오페르트는 조선 인구가 장구상으로는 800만 정도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일 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랑하는 사람들이나 지방 관리들의 중간 착복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또한 조선의 군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요새가 이미 폐허로 변했으며 관리들은 매우 빠른 주기로 교체됐는데 그가 보기에 이건 관리직을 사고 파는 관행 탓이었습니다. 그나마 1년에 2번이는 인사평가는 뇌물로 얼룩져 있었고 지배계층에 만연한 이런 부패는 특히 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심각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역사적 맥락 속에 얽혀있는 조선이란 나라의 사회구조 전체적 모습을 단순히 몇 차례 오고 가며 겉모습 보는 것만으로 알아차렸다는 걸 보면 오페르트가 좀 진짜 대단한 직관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페르트는 훗날 조선이 일본에 잡아먹힐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호 개방과 정치 개혁에 관심이 없는 무능한 지배층으로 인해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을 벌이는 무대가 될 것이고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와 경쟁하는 영국은 대리 후 일본을 지원할 것이기에 더욱 유리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페르트는 자신의 사업 번창과 조선의 밝은 미래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위해 개항은 필수적이었고 개항에 반대하는 가장 큰 적은 현재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과 그 우두머리인 대원군이었습니다. 오페르트는 대원군이 부패한 측근 관리들을 양성하며 권력을 강화했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갔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는 외국인이고 종교인이고 가리지 않고 처형하는 악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했던 수많은 가톨릭 신부들과 공유하는 것이었으며 조선에서 가톨릭이 폭발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도 대다수 민중들이 대원군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1, 2차 항해를 통해 오페르트는 조선을 착실히 분석했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조선을 개항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페르트가 2차 항해를 통해 작성한 해도도 프랑스 해군에 공유돼서 자국 성직자들이 살해당한 프랑스의 보복전쟁에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페르트와 함께 그 무슨 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오페르트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물주 미국인 프레드릭 젠킨스의 지원을 받아 이전에 비해 5배나 거대한 규모의 3차 항해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또 각기 다른 국적과 신앙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합류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프랑스 국적의 가톨릭 성직자 페롱 신부였습니다. 페롱 신부는 신앙의 전파를 위해 누구보다 조선의 개항을 염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대목구에서 그보다 더 높은 고참 성직자들은 모두 지난 병임박해 때 순교했기 때문에 그는 조선 포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페롱은 청나라를 거친 육로로 조선에 입국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조선으로의 바닷길 사정에 밝은 여러 상인들과 모험가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오페르트와 젠킨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페롱 신부가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는 미친 짓일 수도 있다거나 피를 흘리지 않으니 신께서 원하실 것이라는 등 뭔가 심상치 않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페롱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조선에서 지낼 것이라며 지금은 절대 자신이 하는 일을 묻지 않아야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때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동료 신부들에게는 자신이 떠올린 이 천재적인 발상, 즉 조선의 지배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묘수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오페르트 일당에게는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의 시체 하나를 무덤에서 파헤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의 주인은 바로 조선을 지배하는 대원군에 붙인 남현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선인 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체는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묘를 파내 관을 손에 넣기만 하면 대원군은 숭배하는 조상의 영혼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어떤 요구도 이를테면 조선의 문을 열라는 비교적 간단한 요구 따위는 단번에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페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페롱은 조선인들의 관도 프랑스 사람들의 관처럼 나무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페롱은 상하이에 있는 조선인 신자들도 계획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자초지종을 들은 조선인 신자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찬성하는 이도 있었고 대놓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1868년 5월 1일 오페르트와 젠킨스가 빌린 증기선 차이나호에 중국인 150명, 필리핀 40명, 유럽인 20명, 그리고 페롱과 조선인들이 승선했습니다. 페롱 신부는 거부하는 일부 조선인들을 강제로 선박에 태웠습니다. 1868년 5월 8일 오후 10시 북독일 연방의 깃발을 단 채 서해안을 타고 올라온 정체불명의 배 한 척이 야암을 틈타 횡담도에 정박했습니다. 위장한 차이나호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배에서는 복잡한 인종 구성의 한 무리가 내렸는데 내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며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현지 길잡이로 차출된 그들은 계획을 거부하는 조선인 3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이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재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오페르트와 젠킨스는 배에 남아있었고 페롱은 한 명의 조선인 길잡이에 의지해 다국적 분견대를 이끌고 삽교천을 거슬러 올라가 덕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해가 막 저물어가기 시작할 때쯤 페롱 일당은 그곳의 가야산이라는 산에서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이 묻혀있는 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페롱 일당은 묘를 파헤친 지 5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겨우 무덤의 한쪽 끄트머리를 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일동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이 두꺼운 강철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사실 강철이 아니라 석회였지만 처음에 이들은 강철로 착각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페롱 일당은 도구를 포기했고 정박돼 있던 차이나호에서 오페르트, 젠킨스 등과 합류, 남양만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천 영종도에서 조선군의 기습을 당해 필리핀인 2명이 사망하고 그 시신들을 탈취당한 사건을 겪은 뒤에야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이때 오페르트가 대원군에게 남긴 편지를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원군 좌하께 삼가 말하는데 사람 무덤 파는 게 예의 아니라는 건 알지만 창칼을 움직여 백성들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야 낫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하였소. 원래 관을 끌고 오렸으나 너무한 것 같아 그러진 않았는데 이 또한 예의를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겠소? 우리 군대가 석회 부술기계 하나 없었겠소? 만에 하나라도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해 그만둔 거라 생각치는 마시오. 아리망 수군제독 5배. 청나라는 도굴범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각국에 요구했으나 사건 진상에 대한 조사는 여러모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폐쇄적인 조선이었고 가담자들의 국적과 신분적 배경 또한 다양했으며 증거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인 젠킨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되었고 프랑스 당국은 페롱 신부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페르트는 도굴 자체가 아닌 공직사칭죄로 함부르크 법정에서 징역형을 언도받습니다. 망망향해 가슴는지 살아가게 그럴랜드굴 동서단부로 시집을 여눈이 함